여러분, 책 한 권에요. 세상을 통째로 뒤바꿀 만한 힘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힘의 흔적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죠. 책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타임머신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수천 년 전 사람들과 그냥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책은 그냥 과거 기록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책은요, 그냥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예 현실을 만들어내고 역사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생각의 이어달리기, 그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출발점은 바로 고대 세계입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경, 핵심 사상, 그리고 유산, 이 세 가지로 보는 건데요. 플라톤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당시 아테네는 전쟁에서 졌고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는 정말 대혼란의 시대였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상적인 국가란 대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핵심 사상이 바로 그 유명한 이데아론이고요. 그럼 그 유산은 이건 뭐 서양 철학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사실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 그러니까 그 이데아라는 건 오직 우리 머릿속, 이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 생각 하나가요,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밖을 보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내면으로 돌리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훌쩍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술이 어떻게 사상을 만나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텐베르크가 처음부터 혁명을 꿈꿨을까요? 아니요. 그의 목표는 그냥 성경을 더 많이, 더 빨리 찍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이 인쇄술이라는 기술은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열어버렸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각을, 모든 사상을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저기 쫙 퍼뜨릴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지식이 몇몇 똑딱한 사람들만의 것이었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물론 혁명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가격 좀 보세요. 30플로린. 이게 당시에 일반 사무원 3년치 월급이었대요. 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돈 많은 귀족이나 교회, 대학 같은 곳에서나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번 열린 문은 닫을 수 없잖아요. 이 기술은 마치 아주 작은 샘물 같았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거대한 강이 되어서 낡은 권위를 쓸어버리고 계몽주의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기술과 사상의 운명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저 기계가 없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저 빛나는 생각들은 아마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인쇄술이 이 생각들의 날개를 달아줘서 유럽 전역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한 거죠. 정말 멋진 조합 아닙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와,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 첫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은요,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왕들에게 날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당신들 권력 신이 준 거 아니거든 하고 정면으로 받아친 거죠. 그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다. 둘째, 정부는 그냥 국민이 뽑은 일꾼일 뿐이다. 그리고 셋째, 만약 그 일꾼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바꿀 수 있다. 어떠세요? 이 생각들이 왜 루소를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바로 알겠죠?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의 매뉴얼, 설계도였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19세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이념들의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꿨던 두 권의 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근대 정치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존 스튜어트 밀, 개인이 최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이게 핵심이죠. 반대편에는 칼 마르크스가 서 있습니다. 역사는 개인이 아니라 계급의 싸움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시스템을 뒤엎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냐, 집단의 해방이냐, 정말 거대한 두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20세기에 등장했던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건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론은 당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 그 속살을 정말 날카롭게 파헤쳤거든요. 그리고 자본이란 무엇인가,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의 질문은 놀랍게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이어달리기는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19세기가 땅 위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두고 싸웠다면 20세기를 지나면서 책의 무대는 저 하늘, 우주로까지 넓어집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째로 바꿔놓는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빅뱅이나 블랙홀 같은 단어는 그냥 물리학자들의 어려운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 하나가 그 모든 걸 우리 거실로, 우리 대화 속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말 그대로 문학적 빅뱅이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고대 그리스의 철학부터 저 멀리 우주 끝의 물리학까지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건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책은요,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담긴 거대한 대화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위대한 생각의 이어달리기, 다음 바통은 누가 이어받게 될까요? 우리 역사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떤 생각, 어떤 책이 쓰게 될까요? 어쩌면 그 책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